서울 외곽, 신도시 개발이 한창인 지역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자리 잡은 소박한 식당이 하나 있습니다. 진국식당이라는 간판이 걸린 이 작은 가게는 겉보기엔 평범해 보이지만 이곳을 찾는 단골 손님들은 모두 한결같이 말합니다. 여기 음식 맛이 정말 특별하다고 말이죠.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은 박소연, 올해 34살의 미혼 여성입니다. 소연은 어릴 때부터 부모님 없이 할아버지 손에서 자랐습니다. 할아버지와 단둘이 살면서 이 식당을 꾸린 지도 벌써 3년째가 되었습니다. 처음엔 요리 경험도 별로 없었던 소연이었지만 할아버지의 조용한 가르침 덕분에 이제는 제법 솜씨 있는 요리사가 되었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아침 일찍부터 식당 문을 열었습니다. 주방에서는 머리가 희끗희끗한 박기태 할아버지가 묵묵히 칼을 다듬고 있습니다. 올해 76살인 기태는 평소 말수가 적고 허리도 살짝 굽어 있어서 언뜻 보면 평범한 노인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의 눈빛은 깊고 날카로운 무언가가 숨어 있습니다. 할아버지, 저녁 재료 좀 다듬어 주세요. 전 시장 좀 다녀올게요. 소연이 앞치마를 두르며 말했습니다. 알았다. 조심히 다녀와라. 기태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언제나 차분하고 안정적입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식당은 단골 손님들로 붐비기 시작했습니다. 근처 공사장에서 일하는 아저씨들, 동네 아주머니들, 그리고 이 맛집을 소문으로 듣고 찾아온 젊은 직장인들까지 모두들 기태가 정성스럽게 끓인 김치찌개와 된장찌개를 맛보고는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여기 김치찌개 진짜 맛있어요. 집에서 할머니가 끓여주시던 그 맛이에요. 사장님, 이 된장은 어디서 구하세요? 정말 깊은 맛이 나네요. 손님들의 칭찬을 들을 때마다 소연은 뿌듯해했지만 정작 요리를 담당하는 기태는 늘 겸손했습니다. 그는 그저 조용히 주방에서 자신의 일을 할 뿐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손님들이 모두 돌아가고 식당이 조용해지면 기태는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는 매일 저녁이면 주방 뒷마당으로 나가서 무언가를 연습했습니다. 소연은 할아버지가 뭘 하는지 정확히 알지 못했지만 그저 건강을 위한 체조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기태가 하는 것은 단순한 체조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움직임은 정확하고 날카로웠습니다. 마치 오랜 세월 몸에 밴 무언가를 잊지 않으려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그의 눈빛도 이때만큼은 평소와 달리 예리하게 변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정말 신기해요. 그 나이에도 저보다 훨씬 건강하시니까요. 소연이 설거지를 하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날 밤 기태는 오래된 상자 하나를 꺼내 보았습니다. 상자 안에는 낡은 사진들과 훈장, 그리고 몇 장의 문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의 사진에는 젊은 시절의 기태가 군복을 입고 서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진 뒤편에는 707수색대 전투교관 박기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기태는 사진을 한참 바라보다가 다시 상자 안에 넣었습니다. 그 시절은 이미 지나간 과거일 뿐이었습니다. 지금의 기태에게는 소연이 전부였고 이 평범한 일상이 더없이 소중했습니다. 이제 정말 평범한 할아버지로 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기태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마치 앞으로 닥쳐올 일들을 예감하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도 평소와 다름없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평범함 속에는 곧 큰 파란이 일어날 것이라는 징조가 숨어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일상이 계속될 것만 같았던 진국식당에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한 것은 어느 비 오는 화요일 저녁이었습니다. 하늘에서 굵은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었고
평소보다 손님이 적어서 소연은 한가로이 카운터에서 장부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식당 앞에 검은색 대형 SUV 한 대가 천천히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들을 보고 소연은 본능적으로 불안함을 느꼈습니다. 4명의 남성이 우르르 내렸는데 모두 검은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위압적인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사람은 중심에 서 있는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목에는 굵은 금목걸이를 걸고 있었고 손목에도 번쩍이는 시계를 차고 있었습니다. 그의 팔뚝에는 용 문신이 살짝 보였고 얼굴에는 오만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이 남자가 바로 이 지역에서 봉타이라는 별명으로 불리는 윤봉식이었습니다. 올해 45살인 그는 지역 조직의 중간 보스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 여기 영업하고 있나? 봉식이 큰 소리로 외치며 식당 문을 거칠게 열었습니다. 빗물에 젖은 그들이 들어오자 식당 안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차가워졌습니다. 소연은 당황했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대응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몇 분이세요? 4명이야. 그런데 뭐가 맛있어? 여기 처음인데. 봉식이 테이블에 주저앉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투에서는 진짜 손님의 느낌이 전혀 나지 않았습니다. 김치찌개랑 된장찌개가 저희 집 대표 메뉴입니다. 그리고 막걸리도 있어요. 소연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오, 막걸리? 좋지. 막걸리나 시원하게 한 사발 줘봐. 우리 여기 단골 될 거야. 알지? 봉식이 웃으며 말했지만 그 웃음 속에는 뭔가 불편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소연은 불편한 기색을 감추며 주문을 받았습니다. 주방에 있던 기태도 밖에 소란을 듣고 있었지만 평소처럼 조용히 자신의 일을 계속했습니다. 다만 그의 귀는 바깥 상황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막걸리가 나오자 봉식과 그의 부하들은 큰 소리로 떠들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손님들이 불편해하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점점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들의 대화 내용도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요즘 장사 어때? 잘 되나? 봉식이 막걸리를 한 모금 마시고는 소연에게 물었습니다. 그럭저럭 돼요. 소연이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럭저럭? 이런 좋은 자리에 있으면서 봉식이 주위를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요즘 세상이 불안하잖아. 혼자 장사하기 힘들지 않아? 소연은 그의 말에서 불길한 기운을 감지했습니다. 저희는 조용히 장사하고 있어서 별일 없어요. 별일 없다고? 하하. 봉식이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이 동네에서 장사하려면 우리 같은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는 게 좋아. 알지? 그때 봉식이 갑자기 막걸리 병을 식탁에 쾅 하고 내려놓았습니다. 소리가 너무 커서 다른 손님들이 깜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그리고는 벌떡 일어나서 소연의 팔을 거칠게 잡았습니다. 이 가게 말이야. 우리가 좀 도와줘야 더 잘 되지 않겠어? 보호비 들어봤지? 봉식의 목소리가 위협적으로 변했습니다. 소연은 깜짝 놀라며 손을 뿌리치려 했습니다. 뭐 하시는 거예요? 손 놓으세요. 아이고, 무서워하지 마. 우리가 나쁜 사람들 아니야. 그냥 서로 도우며 사는 거지. 봉식이 더욱 세게 소연의 팔을 잡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 봉식이 들고 있던 막걸리 병을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와장창 하는 소리와 함께 병이 산산조각 났고 막걸리가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주방 문이 천천히 열리더니 기태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평소 온화했던 그의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의 눈동자가 싸늘히 식어 있었고 전체적인 분위기가 평소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기태는 아무 말 없이 바닥에 깨진 병 조각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소연에게 다가가서 그녀의 손을 살폈습니다. 다치진 않았냐?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함이 느껴졌습니다. 봉식은 갑자기 나타난 늙은 남자를 보고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봐, 노인네 주방이나 지키시지 홀엔 왜 나왔어? 기태는 표정에 전혀 흔들림 없이 천천히 앞치마를 벗고 주방 쪽으로 향했습니다. 봉식은 그런 기태의 모습을 보고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그때 봉식의 시선이 벽에 걸린 액자 하나에 머물렀습니다. 그 안에는 젊은 시절 군복을 입은 기태의 사진이 있었고 아래쪽에는 707수색대 전투교관 박기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봉식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이 자식? 어디서 본 얼굴인데? 그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벽에 걸린 사진을 본 봉식의 얼굴에 당황스러운 표정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그는 곧 자신의 감정을 숨기고 다시 건방진 태도를 취했습니다. 아직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설마 그 전설적인 인물이 이런 작은 식당에서 요리를 하고 있을 리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기태는 주방에서 나와 조용히 바닥에 흩어진 막걸리와 깨진 병 조각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움직임은 느렸지만 묘하게 위압적이었습니다. 마치 폭풍 전의 고요함 같은 분위기가 식당 안을 감돌았습니다. 소연아, 뒤로 물러서 있어라. 기태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평소 온화한 할아버지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목소리였습니다. 소연은 할아버지의 변화된 분위기를 느끼고 뒤로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할아버지에게서 평소에는 느끼지 못했던 강한 기운이 나오고 있다는 것만은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노인네, 뭘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해? 그냥 병 하나 깨진 거잖아. 우리가 배상해 줄게. 봉식이 여전히 건방진 어조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미묘한 떨림이 섞여 있었습니다. 기태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천천히 봉식과 그의 부하들을 둘러보았습니다. 그의 시선이 머무는 곳마다 공기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습니다. 오랜 세월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소연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괜찮다. 걱정하지 마라. 기태가 소연을 안심시키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은 여전히 봉식 일행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봉식의 부하 중 하나가 참지 못하고 앞으로 나섰습니다. 형님, 이 늙은이가 우리를 우습게 보는 것 같은데요. 잠깐만 봉식이 부하를 제지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벽의 사진을 흘끔흘끔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뭔가 기억에 편린이 떠오르는 듯 했지만 아직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기태는 조용히 앞치마를 의자에 걸었습니다. 그 간단한 동작만으로도 그의 체격이 생각보다 탄탄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76살이라는 나이가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곧은 어깨와 단단한 몸매였습니다. 여러분들이 누군지는 대충 알겠습니다. 기태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그런 일로 돈을 벌려고 하지 마십시오. 뭐라고? 할아버지가 우리한테 충고를 하겠다는 거야? 봉식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웃음은 어딘지 어색했습니다. 기태의 목소리가 한층 더 낮아졌습니다. 이곳은 평범한 사람들이 밥 먹으러 오는 곳입니다. 그냥 조용히 다른 곳으로 가세요. 봉식의 부하들이 킥킥거리며 웃기 시작했습니다. 늙은 할아버지가 자신들에게 대들고 있는 상황이 우스꽝스러워 보였던 것입니다. 할아버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시나 봐. 요즘은 혼자서는 장사 못해요.
특히 이런 여자가 혼자 하는 가게는 더더욱 그렇고 봉식이 소연을 흘끔 보며 말했습니다. 그 순간 기태의 표정이 확실히 변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나마 참고 있었는데 손녀 소연에 대한 위협적인 말을 들으니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기태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지금 그냥 조용히 나가세요. 아니, 이 영감이 진짜로. 봉식의 부하 중 하나가 화를 내며 기태에게 다가가려고 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기태가 움직였습니다. 그 움직임은 번개처럼 빨랐습니다. 다가오던 부하의 손목을 정확히 잡더니 그대로 뒤로 돌려서 테이블에 눌러버렸습니다. 모든 일이 채 3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아! 부하가 고통스러운 비명을 질렀습니다. 식당 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봉식과 나머지 부하들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평범한 노인으로 보였던 기태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으로 경고는 끝입니다. 기태가 부하의 손목을 놓아주며 말했습니다. 다음에는 이렇게 봐주지 않겠습니다. 봉식은 이제야 벽에 걸린 사진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707 수색대. 그 이름을 어디선가 들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박기태라는 이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당신, 이 가게 우리가 기억해 둘 거야. 두고 봐. 봉식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는 부하들에게 눈짓을 하며 일어날 것을 지시했습니다. 돈은 카운터에 놓고 가십시오. 기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봉식은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 카운터에 던져놓고는 부하들과 함께 식당을 나갔습니다. 나가면서도 계속 기태를 돌아보았지만 기태는 이미 소연의 손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방금 그게 뭐였어요? 소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옛날에 배운 것 조금. 기태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중요한 건 소연이 네가 다치지 않은 거다. 하지만 소연은 할아버지의 그 짧은 움직임 속에서 무언가 엄청난 것을 봤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평생 함께 살아온 할아버지에게 이런 면이 있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기태는 조용히 빗자루를 가져와서 깨진 병 조각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그들의 레이더에 포착되었고 이것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식당에서 쫓겨난 봉식은 차 안에서 분노와 당황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부하 하나가 늙은 할아버지에게 당했다는 사실이 자존심을 건드렸지만 동시에 뭔가 심상치 않다는 직감도 들었습니다. 그 노인의 움직임은 분명 평범한 사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형님, 그냥 넘어갈 건 아니죠? 손목을 다친 부하가 억울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닥쳐. 일단 그 늙은이가 누군지부터 알아봐야겠어. 봉식이 차창 밖 진국식당을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707 수색대. 박기태. 어디서 들어본 이름인데. 집으로 돌아간 봉식은 밤늦게까지 인터넷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정보로는 별다른 것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박기태라는 이름은 너무 흔했고 707 수색대에 대한 자세한 정보도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봉식은 조직의 선배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김덕수라는 이름의 이 선배는 올해 60이 넘었고 젊은 시절 군대에서 오래 복무했던 경력이 있었습니다. 덕수 형님, 707 수색대라고 들어보셨어요? 봉식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707? 왜 갑자기 그런 걸 묻는데? 김덕수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돌았습니다. 아, 그냥 우연히 들었는데. 뭔가 특별한 부대인가요?
김덕수는 잠시 침묵을 지키다가 말했습니다. 봉식아, 괜한 호기심은 부리지 마. 707수색 때는 함부로 건드릴 곳이 아니야. 특히 그 시절 교관들은. 교관요? 혹시 박기태라는 사람 아세요? 전화기 너머로 김덕수가 깜짝 놀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기태? 그 이름을 어디서 들었어? 형님, 그 사람이 누군데 그러세요? 야, 너 지금 어디 있어? 당장 만나자. 김덕수의 목소리가 심각해졌습니다. 1시간 후, 봉식은 김덕수를 만났습니다. 덕수는 평소와 달리 매우 긴장한 모습이었습니다. 봉식아, 박기태를 어디서 봤다는 거야? 김덕수가 담배를 깊게 빨며 물었습니다. 그냥 작은 식당에서 봤는데. 왜요? 그 사람이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에요? 김덕수는 오래된 상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군대 시절의 각종 자료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낡은 사진첩 하나를 꺼내더니 특정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이 사람이야? 김덕수가 젊은 시절 기태의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봉식은 사진을 보자마자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분명히 어제 본 그 노인이었습니다. 비록 나이가 많이 들었지만 눈빛만큼은 똑같았습니다. 맞아요. 이 사람이에요. 대체 누구길래 이렇게 놀라세요? 김덕수는 한숨을 깊게 쉬었습니다. 박기태, 707 수색대 실전 격투 교관. 80년대에 북한 침투 임무도 수행했던 전설 같은 인물이야. 그 시절 특수부대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었어. 전설이라니요? 맨손으로 적군 10명을 제압한 기록도 있고 민간인으로 위장해서 적진에 잠입하는 임무도 여러 번 성공시켰지. 하지만 90년대 초에 갑자기 전역하고 행방이 묘연해졌어. 소문으로는 가족을 잃고 충격을 받아서 세상과 등지고 살고 있다고 했는데 봉식은 점점 얼굴이 파랗게 질렸습니다. 자신이 어제 건드린 상대가 그런 사람이었다니요. 형님, 그럼 그 사람이 정말 위험한 건가요? 위험하다는 수준이 아니야. 박기태는 한마디로 살아있는 전설이지. 나도 군대에서 한 번 본 적이 있는데 그때 시범을 보이는데 정말 소름이 돋더라. 김덕수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특히 그 사람의 격투 실력은 일반인이 상상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야. 몸에 무기를 지니지 않아도 자체가 무기인 사람이지. 근데 너 혹시 그 사람한테 뭔가 잘못한 거 없지? 봉식은 어제 있었던 일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김덕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점점 심각한 표정을 짓더니 마침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봉식아, 너 큰일 났어. 박기태 같은 사람은 가만히 있으면 절대 먼저 건드리지 않아. 하지만 일단 건드리면, 특히 가족을 위협하면 어떻게 될지 몰라.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가장 좋은 건 사과하고 물러나는 거야. 하지만 김덕수가 봉식의 성격을 아는 듯 한숨을 쉬었습니다. 너 성격에 그게 될 리 없지. 봉식은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아무리 전설적인 인물이라고 해도 이제는 이른이 넘은 노인일 뿐이었습니다. 게다가 자신의 부하들 앞에서 망신을 당했는데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형님, 그래도 이제는 늙었잖아요. 아무리 옛날에 대단했어도 지금은 다르지 않을까요? 김덕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봉식아, 그런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도 몸의 밴 습관은 안 변해. 오히려 더 위험할 수도 있어. 경험이 쌓인 만큼 더 치밀하고 냉정해지거든. 그러나 봉식은 이미 마음을 정했습니다. 조직에서의 자신의 위치와 체면을 생각하면 이대로 물러날 수는 없었습니다. 형님, 정보 고마워요. 저는 제 방식대로 해결해 보겠어요. 봉식아, 김덕수가 말렸지만 봉식은 이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날 저녁
봉식은 부하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어제의 굴욕을 씻어내야 했고 동네에서의 자신의 위상을 되찾아야 했습니다. 설사 상대가 전설적인 인물이라고 해도 이제는 혼자이고 늙었습니다. 게다가 지킬 사람이 있다면 오히려 그것이 약점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내일 저녁에 다시 가자. 이번에는 제대로 해결하고 오는 거야. 봉식이 결심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다음 날 저녁 진국 식당에는 평소와 다름없이 단골 손님들이 찾아와 있었습니다. 근처 공사장에서 일하는 김씨 아저씨, 혼자 사는 박 할머니, 그리고 젊은 커플까지 모두들 기태가 끓인 따뜻한 국물을 마시며 하루의 피로를 달래고 있었습니다. 소연은 어제 일 때문에 여전히 불안한 마음이 있었지만 할아버지는 평상시와 다름없이 조용히 주방에서 요리를 하고 있어서 조금씩 안심이 되었습니다. 혹시나 해서 문을 일찍 닫을까도 생각했지만 할아버지가 평소대로 하자고 해서 그대로 영업을 계속했습니다. 오후 8시쯤 식당 밖에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에는 어제와 달리 차 2대가 동시에 멈춰 섰습니다. 봉식이 더 많은 사람을 데리고 온 것이었습니다. 총 6명의 남자들이 내렸고 그중 몇 명은 허리춤에 뭔가를 숨기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기 또 왔어요. 소연이 창문 너머를 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주방에 있던 기태는 칼을 내려놓고 앞치마를 벗었습니다. 어제와는 분위기가 다르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한 협박이 아닐 것 같았습니다. 손님들에게 먼저 나가시라고 해라. 기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봉식과 그의 부하들이 거칠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는 어제와 달리 처음부터 험악한 분위기였습니다. 손님들이 많네. 좋아, 더 재미있겠어. 봉식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식당 안의 손님들이 갑자기 들어온 남자들을 보고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낀 김씨 아저씨가 일어나려고 했습니다. 앉아 있어, 아저씨. 금방 끝날 테니까. 봉식의 부하 중 하나가 김씨 아저씨를 다시 앉게 했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박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걱정 마세요. 우리는 식당 사장님하고만 할 얘기할 있거든. 봉식이 가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소연은 손님들이 위험에 처할까봐 걱정되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손님들은 관계없으니까 그냥 보내주세요. 관계없다고? 아니지. 이분들도 증인이 되어야지. 봉식이 소연에게 다가가면서 말했습니다. 어제 우리가 얼마나 친절하게 제안했는데 왜 그렇게 매정하게 거절했어? 기태가 주방에서 나와 봉식 일행과 손님들 사이에 섰습니다. 손님들은 나가시도록 하십시오. 어제 그 할아버지네. 오늘은 좀 다를 거야. 봉식이 손짓을 하자 부하 중 하나가 허리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칼이었습니다. 식당 안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손님들이 비명을 지르며 일어났고 젊은 커플은 서로를 감싸며 구석으로 피했습니다. 박 할머니는 너무 놀라서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할머니, 소연이 박 할머니에게 달려가려고 했지만 봉식이 소연의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어디 가려고? 오늘은 끝까지 봐야지. 봉식이 소연을 인질로 잡으며 말했습니다. 기태의 표정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어제까지는 그래도 참고 있었지만 무고한 손님들까지 위험에 빠뜨리고 소연을 인질로 잡는 것은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소연이를 놔줘. 기태의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가워졌습니다. 놓으라고? 노인네가 우리한테 명령을 해? 봉식이 소연을 더 세게 잡으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제대로 각오하고 왔어. 어제처럼 쉽게 안 넘어갈 거야. 봉식의 부하들이 칼을 들고 기태를 둘러쌌습니다. 6명 대 1명, 게다가 무기까지 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무리 기태가 과거에 대단했다고 해도 이런 상황에서는 쉽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할아버지, 도망가세요. 소연이 울먹이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기태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천천히 주위를 둘러보며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손님들의 위치, 적들의 배치, 사용할 수 있는 물건들, 모든 것이 그의 머릿속에서 계산되었습니다. 옛날이야 옛날. 이젠 당신 같은 노인네한테 겁 안 나. 봉식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시대가 바뀐 걸 모르나? 기태는 바닥에 주저앉은 박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서워서 떨고 있는 할머니의 모습, 구석에서 서로를 감싸고 있는 젊은 커플, 그리고 무엇보다 눈물을 흘리며 자신을 걱정하는 소연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동안 기태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 과거를 묻고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다시는 폭력과 관련된 일에 연루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내가 그동안 왜 조용히 살았는지 기태가 처음으로 격한 감정을 드러내며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이제 알게 될 거야. 봉식은 기태의 변화된 분위기를 느끼고 순간 뒤로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이미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넌 상태였습니다. 다들 덤벼. 봉식이 부하들에게 명령했습니다. 기태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전사의 본능이 깨어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과거 전장에서 보였던 그 차가운 눈빛으로 변했습니다. 식당 안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봉식의 부하들이 칼을 들고 달려들기 시작했고 기태는 마침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진국 식당의 평화로운 일상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손님들의 비명소리와 함께 오랫동안 봉인되어 있던 박기태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기태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첫 번째 동작은 놀라울 정도로 빨랐습니다. 가장 먼저 달려든 부하의 칼 든 손목을 정확히 잡더니 비틀어서 무력화시켰습니다. 칼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와 함께 부하의 비명이 식당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기태에게는 시간이 많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5명이 동시에 덤벼들고 있었고 무엇보다 소연이 봉식에게 인질로 잡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일반적인 싸움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기태는 순간적으로 판단했습니다. 먼저 손님들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켜야 했습니다. 그는 재빠르게 두 번째 부하를 제압한 후 박 할머니 쪽으로 움직였습니다. 할머니, 주방으로 피하세요. 기태가 할머니를 부축하며 주방 문 쪽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젊은 커플도 같은 방향으로 피하도록 했습니다. 김 씨, 뒷문으로 나가서 경찰에 신고하세요. 기태가 김 씨 아저씨에게 소리쳤습니다. 김 씨 아저씨는 주저하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어떡하고? 빨리 가세요. 기태의 목소리에는 명령하는 군인의 톤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 사이 또 다른 부하가 기태의 등 뒤에서 칼을 휘둘렀지만 기태는 마치 뒤에 눈이 달린 것처럼 재빨리 몸을 돌려 피했습니다. 그리고 역으로 그 부하의 명치를 정확히 가격했습니다. 부하는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며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봉식은 이런 상황을 보며 점점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분명히 6명이 1명을 상대하는 상황인데도 자신의 부하들이 하나둘씩 쓰러지고 있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기태의 움직임이 전혀 힘들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럴 수가. 봉식이 중얼거렸습니다. 기태는 잠시 숨을 고르며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이미 3명이 무력화되었고
봉식을 포함해서 3명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여전히 소연이 봉식에게 붙잡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소연이 눈물을 흘리며 기태를 바라보았습니다. 자신 때문에 할아버지가 위험에 처해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기태는 소연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두려움과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기태가 그동안 지키려고 했던 평화로운 일상, 그리고 소연의 순수한 웃음을 다시 되찾기 위해서는 이 상황을 완전히 끝내야 했습니다. 봉식군. 기태가 처음으로 봉식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마지막 기회를 줄게. 소연이를 놓고 조용히 돌아가. 미쳤나? 이 상황에서 봉식이 소연을 더 세게 잡으며 말했습니다. 노인네, 당신이 아무리 대단해도 이 여자가 다칠 각오는 정도는 되어 있지? 봉식의 말에 기태의 표정이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그동안 기태는 최대한 상대방을 크게 다치지 않게 제압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배려를 할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기태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움직였습니다. 이번에는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속도와 강도였습니다. 기태는 마치 순간이동을 하듯 봉식의 옆에 있던 부하에게 다가가서 한 방에 기절시켰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마지막 남은 부하도 같은 방식으로 제압했습니다. 이제 봉식과 기태만 남았습니다. 봉식은 소연을 인질로 잡고 있었지만 기태의 눈빛을 보니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지금까지 봤던 어떤 사람보다도 위험한 느낌이었습니다. 가까이 오지 마. 이 여자가 다쳐도 괜찮은 거야? 봉식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기태는 대답하지 않고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그의 걸음걸이는 여유로웠지만 눈빛은 맹수의 그것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위험해요. 소연이 걱정스럽게 외쳤습니다. 괜찮다, 소연아. 소연아, 할아버지를 믿어라. 기태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봉식은 점점 뒤로 물러섰지만 더 이상 갈 곳이 없었습니다. 벽에 등이 닿자 그제야 자신이 완전히 궁지에 몰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야, 잠깐만. 이거 다 오해야. 우리가 그냥 갈게. 봉식이 갑자기 태도를 바꿨습니다. 하지만 기태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정확히 봉식의 약점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소연을 다치게 하지 않으면서도 봉식을 제압할 수 있는 방법을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와서 늦었어. 기태가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선택한 길이야. 봉식은 마지막 발악으로 소연을 앞으로 밀어내며 도망치려고 했지만 기태는 이미 그런 행동까지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기태는 번개같이 움직였습니다. 먼저 소연을 안전하게 받아낸 후 도망치려는 봉식의 손목을 정확히 잡았습니다. 그리고 한 번의 정확한 타격으로 봉식을 바닥에 쓰러뜨렸습니다. 봉식이 고통스러운 비명을 질렀습니다. 식당 안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봉식의 부하들은 모두 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봉식 자신도 더 이상 저항할 힘이 없었습니다. 기태는 소연을 안전한 곳으로 데려간 후 쓰러진 봉식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과거 전장에서 보였던 차가운 살기가 어려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소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지금까지 알고 있던 온화한 할아버지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기태는 소연의 목소리를 듣고 그는 깊게 숨을 쉬며 자신의 감정을 가라앉혔습니다. 폭력의 세계로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았지만 지킬 것이 있을 때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바닥에 쓰러진 봉식은 고통스럽게 신음하며 일어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기태의 타격은 정확했고 봉식의 몸은 제대로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는 벽에 기대어 겨우 앉은 자세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기태는 조용히 봉식 앞에 섰습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마치 사냥감을 바라보는 맹수의 눈빛 같았습니다. 봉식은 그 눈빛을 받고 있자니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제 끝난 거 아니에요? 봉식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가 졌어요. 기태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천천히 주방 쪽으로 걸어가더니 행주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손에 묻은 피를 닦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든 동작이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더욱 소름 끼쳤습니다. 할아버지, 소연이 조심스럽게 기태에게 다가갔습니다. 이제 됐잖아요. 경찰 부르면. 아직 끝나지 않았어. 기태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이런 놈들은 한 번 당하면 복수를 위해 다시 올 거야. 봉식은 기태의 말을 듣고 급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절대 안 와요. 다시는 이쪽으로 오지 않겠어요. 입으로만 하는 약속은 믿을 수 없어. 기태가 봉식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너희 같은 놈들은 체면과 자존심 때문에 참지 못하지. 봉식은 기태의 말이 맞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는 이미 머릿속으로 복수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더 많은 사람을 데리고 와서 이번에는 확실하게 해결하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봉식이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기태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봉식이 다시는 이곳에 올 생각조차 할 수 없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확실한 공포를 심어주어야 했습니다.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어. 기태가 명령하듯 말했습니다. 움직이지 마. 봉식은 기태의 말에 따라 꼼짝하지 않고 앉아 있었습니다. 도망갈 힘도 없었거니와 기태의 눈빛이 너무 무서워서 감히 움직일 엄두도 나지 않았습니다. 기태는 주방으로 들어가더니 잠시 후 뭔가를 들고 나왔습니다. 요리용 칼이었습니다. 평소에 채소를 썰 때 사용하던 그 칼이었지만 지금 기태의 손에 들려 있으니 전혀 다른 물건처럼 보였습니다. 뭐 하시려고? 봉식이 공포에 질린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기태는 대답하지 않고 칼을 천천히 갈기 시작했습니다. 샤악, 샤악 하는 소리가 조용한 식당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만으로도 봉식의 등에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할아버지, 그만해요. 소연이 놀라며 기태를 말렸습니다. 이미 충분해요. 하지만 기태는 계속해서 칼을 갈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었습니다. 마치 기계처럼 정확하고 차가운 동작이었습니다. 봉식은 이제야 자신이 얼마나 무서운 상대를 건드렸는지 깨달았습니다. 이 노인은 단순히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진짜로 사람을 죽여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그것을 확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봉식이 울먹이는 목소리로 애원했습니다. 다시는 이쪽으로 오지 않겠어요. 정말이에요. 기태는 칼갈이를 멈추고 봉식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생과 사를 가르는 경계선에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경찰에 갈지 병원에 갈지는 화장터로 갈지는 기태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내가 결정한다. 그 말을 들은 순간 봉식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기태의 눈빛에서 본 것은 사람을 죽인 자의 눈빛이었습니다. 냉혹하고 감정이 없고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확신에 찬 눈빛이었습니다. 봉식의 부하들도 하나둘씩 의식을 되찾았지만 기태의 분위기를 느끼고는 감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모두들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기태는 봉식에게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한 걸음씩 다가올 때마다
봉식의 심장이 터질 것 같이 뛰었습니다. 이제부터 너희들은 기태가 봉식의 바로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이 동네에 다시는 나타나지 않아야 돼. 이 식당은 물론이고 이 근처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아야 돼. 네, 네, 절대 안 와요. 봉식이 고개를 연신 끄덕였습니다. 만약 다시 나타난다면 기태가 칼끝으로 봉식의 목 앞을 가리켰습니다. 그때는 내가 정말로 끝장을 낼 거니까. 봉식은 기태의 말이 허풍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이 노인은 정말로 그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기태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지금 경찰에 신고하겠어. 너희들은 여기서 경찰이 올 때까지 기다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봉식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죽을 뻔한 상황에서 살아났다는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기태는 112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경찰서죠? 진국식당에서 신고합니다. 무기를 들고 온 사람들이 영업방해를 했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기태는 칼을 주방에 다시 넣었습니다. 그리고 평소처럼 차분한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치 방금 전의 무서운 분위기가 거짓말처럼 사라졌습니다. 소연아, 괜찮니? 기태가 온화한 목소리로 소연에게 물었습니다. 소연은 아직도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할아버지의 이런 모습을 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곧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경찰들은 현장을 보고 놀랐지만 기태의 침착한 설명을 들으며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박기태 씨 맞죠? 경찰 중 나이가 많은 분이 물었습니다. 옛날 군부대 쪽에서 유명하신 그분? 기태는 고개를 끄덕일 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에서 경찰은 확신을 얻었습니다. 봉식과 그의 부하들은 수갑을 차고 경찰서로 끌려갔습니다. 나가면서도 봉식은 계속 기태를 돌아보았지만 기태는 더 이상 그들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떠나고 진국식당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깨진 그릇들과 어수선해진 테이블들이 방금 전 벌어진 일들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소연은 멍하니 서서 그 모든 것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기태는 조용히 빗자루를 가져와서 바닥에 흩어진 유리 조각들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이었지만 소연에게는 그 모든 것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방금 전까지 무시무시한 모습을 보였던 할아버지가 이제는 다시 평범한 노인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소연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정말 괜찮으세요? 괜찮다. 너는? 기태가 평상시와 같은 온화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괜찮은데. 소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아버지가 정말 궁금해요. 기태는 손을 멈추고 소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이제 다시 따뜻함이 돌아와 있었습니다. 하지만 소연은 방금 전 본 그 차가운 눈빛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무엇이 궁금하니? 기태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누구세요? 정말 누구세요? 소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할아버지를 전혀 몰랐던 것 같아요. 기태는 한숨을 깊게 쉬었습니다. 언젠가는 말해야 할 때가 올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이렇게 갑작스럽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앉아라, 소연아. 기태가 의자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제 말해줄 시간이 된 것 같구나. 소연은 할아버지 앞에 앉았습니다. 기태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젊었을 때 군인이었다. 그것도 특수부대 교관이었지. 기태가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707 수색대라는 곳에서 격투 기술을 가르쳤고 때로는 위험한 임무에도 참여했다. 소연은 숨을 죽이고
할아버지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때는 나라를 지킨다는 사명감으로 살았다. 하지만 기태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습니다. 소연이 너의 엄마, 할아버지, 나의 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나서 모든 게 의미가 없어졌다. 소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엄마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는 군대를 나왔다. 그리고 소연이와 함께 조용히 살기로 결심했지. 다시는 폭력과 관련된 일은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기태가 소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할아버지, 소연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동안 소연이에게 무서운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어. 평범한 할아버지로만 기억되고 싶었다. 기태의 목소리에도 감정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소연이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다시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한다면 나는 언제든지 그럴 수 있다. 소연은 할아버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왜 그동안 혼자서만 그런 걱정을 하셨어요? 소연이가 무서워할까 봐서. 기태가 소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전혀 무섭지 않아요. 소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히려 자랑스러워요. 우리 할아버지가 그렇게 대단한 분이셨다니. 그리고 저를 지키기 위해 그런 일까지 하시다니. 기태는 소연의 말을 듣고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가장 걱정했던 것은 소연이 자신을 무서워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할아버지 정체를 알았으니까. 소연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비밀은 없는 거죠? 그렇지. 기태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며칠 후 진국 식당은 다시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봉식과 그의 부하들은 영업방해와 무기소지 혐의로 구속되었고 다시는 이 동네에 나타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사실 봉식은 감옥에서도 기태의 그 눈빛을 잊지 못해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단골 손님들도 하나둘씩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날 일을 목격했던 김씨 아저씨와 박할머니는 기태를 보는 시선이 조금 달라졌지만 여전히 따뜻하게 대해주었습니다. 할아버지, 그날 정말 멋있으셨어요. 박할머니가 김치찌개를 먹으며 말했습니다. 젊었을 때 어떤 분이셨는지 알 것 같아요. 과찬입니다, 할머니. 기태가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김씨 아저씨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덕분에 우리 동네가 훨씬 안전해진 것 같아요. 그런 나쁜 놈들이 다시는 오지 않을 테니까요. 어느 날 저녁 소연은 새로운 액자를 벽에 걸었습니다. 기존의 707 수색대 사진 옆에 새로운 액자를 놓았는데 거기에는 박기태 707 수색대 전설 마이너스 지금은 김치찌개 달인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기태는 그것을 보고 웃었습니다. 이게 뭐냐? 할아버지의 새로운 타이틀이에요. 소연이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전설의 특수부대 교관에서 전설의 요리사로 화려하게 변신. 이 아이가. 기태가 머리를 흔들며 웃었습니다. 그날 밤 기태는 오랜만에 뒷마당에서 연습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소연과 함께 앉아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할아버지, 후회하지 않으세요? 소연이 물었습니다. 평범하게 살고 싶으셨는데 다시 그런 일이 생겨서. 기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혀 후회하지 않는다. 지킬 사람이 생기면 주먹보다 밥이 더 중요해지는 법이지. 하지만 그 밥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다시 주먹을 쓸 수도 있는 거고. 소연은 할아버지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계속 이 식당에서 함께 살 수 있는 거죠? 물론이지. 소연이가 싫어하지 않는다면 말이야. 싫어할 리 없어요. 소연이 밝게 웃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할아버지인데요. 그렇게 진국 식당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식당이지만 이곳에는 한 시대를 지킨 영웅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나라가 아닌 소중한 손녀와 단골 손님들의 평범한 일상을 지키는 새로운 영웅으로 말입니다. 가게를 찾는 손님들은 몰라도 이 작은 식당에는 진짜 전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설은 오늘도 따뜻한 국물과 함께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데우고 있었습니다.